자, 여보세요. 좋은 거 나오면 소개시켜달라고요? 자, 양가로 3번. 이제 부증성 할 거예요, 부증성. 이게, 부증성 있잖아요. 제목에다 별표 쳐놓고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해야 돼요. 부증성은 제목에다가 별표 쳐놓고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무조건 시험에 여러 문제에서 걸쳐서 나와요. 이 개념이. 그래서 어디 7번 봅시다. 자, 토지에 지금 자연적 특성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뭐 봤냐면 첫 번째 부동성 봤죠? 부동성. 그 다음에 영속성 봤어요. 영속성. 세 번째 부증성. 부증성은 100%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부증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더 이상 그 양이 증가될 수 없다. 토지 양이 증가될 수 없다가 이제 부증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보자. 자, A지역이 있다, A지역이. A지역은 보니까 택지가 30만 제곱미터, 농지가 30만 제곱미터, 임지가 40만 제곱미터라 이렇게 하자. 그러면 30 더하기 30 더하기 40은 100이죠. 그래서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100만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A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돼요. 인구가 많이 유입돼. 그러면 A지역에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주택 지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지로 쓰고 있는 토지 5제곱미터, 임야로 쓰고 있는 토지 5제곱미터를 통해서 10만 제곱미터 토지를 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A 토지의 면적은 이제 총 얼마예요? 40만이죠. 임야는 5만 줄었네? 35만이죠? 그렇죠? 다음에 농지 5만 줄었어요. 25만이죠? 자,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A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볼 거예요. 가격과 수량, 양을 가지고 봅니다. A 토지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원래 제곱미터당 100원 했대요. 그때 100만이었대요. 근데 A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A 지역의 땅값이 150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택지를 더 전용을 했대, 다른 용도로. 암튼. 다시 40 더하기 35 더하기 25 하면 얼마예요? 100만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A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100만 맞죠? 200원이 돼도 100만 맞아요? 자, A 지역에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오더라. 그럼 A 지역에 대한 토지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땅값이 50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A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면 A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대로 똑같습니까? 따라서 A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항상 그 양이 똑같이 100만 맞아요? 그러면 곡선의 형태가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죠, 수직. 수직이란 것은 항상 양이 변함이 있다, 없다. 양 고정을 수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이따 책에다 체크해 줄 텐데, 그러면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 맞죠?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가격은 공급량이 달라져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수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좀 이따 책에다 체크를 할 텐데, A 지역의 토지 가격은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 누구 경쟁에 의해서 달라진다. 가격은. 그치? 공급량은 그대로야.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그럼 조금 이따 책에다는 수요자 경쟁이라는 소리를 밑줄 그을 거예요. 맞죠? 네. 다음 두 번째.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나와. 토지의 물리적 공급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공급. 근데, 우리 택지라는 용도의 토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맨 처음에 A 지역에서는 택지가 최초에는 30만 제곱미터였어요. 맨 처음에 30만 제곱미터 맞습니까? 토지 가격이 100원 할 때 30만 제곱미터 했거든요. 근데
택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택지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죠. 그러면 농지나 임야 갖고 있는 사람은 택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다른 용도 토지를 택지로 전용하다 보니까 택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택지 양도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성은 이 노란색으로 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뭐라 불러주냐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수요 공급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자 볼래요? 세 개 나와, 세 개 한번 해봅시다. 먼저 부증성으로 인해서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 불가능하다. 맞아, 틀려? 맞죠? 물리적인 공급량은 증가할 수 없죠? 근데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 부증성으로 인해서 A 지역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함께 경제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틀렸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지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 형태는 뭐가 된다? 수직이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OX. X죠. 우상향 하는 형태를 띈다. 다음 또 하나. 그러면 A 지역은 농지나 임지를 택지로 전용해서 택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있었죠? 따라서 택지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A 지역에서는 부증성의 예외가 나타날 수 있다. OX. 부증성 예외는 없어. 봐봐요. 아무리 전용해도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부증성 예외는 없어요. 단지 다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토지 이용의 전환을 시키는 무슨 공급만 가능할 뿐이야. 경제적 공급만 가능할 뿐이죠. 이런 지문들이 이제 계속 책에다 제가 체크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증성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의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책 체크하면서 읽어도 괜찮아요. 자, 일단 다시 61페이지를 보니까 부증성은 전체 다 보자고 그랬어요. 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밑줄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형광펜을 쓰세요. 다음 2번 전체적으로 밑줄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개간으로 농지나 택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증성 예외가 아니라 무슨 공급에 해당된다? 경제적 공급에 토지 이용을 전환해서 이용하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증성 예외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그 밑에 예제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그 예제를 잘 보셔야 돼. 예제 잘 읽어봐야 돼. 그리고 예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불변이므로 곡선 형태는 수직 별도로 체크. 경제적 공급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우상향 별도로 체크.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뭐가 된다? 수직.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다음 62페이지에 맨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별표 치세요. 별표.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별표. 토지의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지 않지만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토지 이용의 전환이 나타나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중요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수요자 경쟁 체크. 수요자 경쟁 체크. 토지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지만. 그러면 결국은 공급량이 달라져서 토지 가격이 달라진 게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진다. 그걸 갖다가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번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원이 돼서 자, 체크. 집가구 문제 야기. 3번 뒷문장 독점 소유액에 의한 지대의 발생 원인. 4번 최유효 이용 도모. 5번 제일 잘 나온 것 중에 하나 집약화. 6번 사회성 및 공공성 강조. 이게 다 시험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더 이상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는 희소해. 인간은 늘어나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독점적인 소유 욕구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대도 발생해. 그리고 토지 양은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토지 양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잘 이용하려고 하는 최유효 이용을 도모하려고 그래. 또
도심으로 인구가 자꾸 유입돼. 수요가 증가해. 근데 물리적인 토지 양은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심은 땅값이 상승해. 그러니까 건물들을 빼곡하게 지을 수밖에 없죠.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 이용이 나타나. 그리고 아까 우리 1교시 때 소유권이란 말 해봤어요. 절대적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 이야기 들어봤죠? 절대적 소유권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소유권만? 상대적 소유권만 허용된다. 그게 바로 사회성 공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자,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말이야. 인간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나만을 위해서 써버리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토지를 하더라도 토지는 우리 사회 모두가 공공을 위해서 이용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익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 중요해. 부중성은. 그래서 이 내용이 단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수요 공급할 때 나오고 토지 이용 활동 뭐 다 엮여 있어요. 다. 그래서 부중성은 지금 체크해 준 거 있죠? 아무튼 이 전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읽으세요. 아셨죠? 그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A지역의 부중성으로 인해서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함이 없다. 양고정 수직, 물리적 공급 수직이다. 그러나 용도를 바꿔서 택지로 전용해서 쓸 수는 있다. 뭐라 한다?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중성 예외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중성은 시험 문제로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기출문제 잠깐 봅니다.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에 부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 어디? 1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순수한 그 자체 양을 늘릴 수는 없다. 맞죠? 2번 됐고 3번 봅니다.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가 가능할 수 있죠? 이것은 부중성 예외라면 돼야 안 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거지 부중성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토지의 지대 또는 집가 발생을 시키며 부중성 때문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잘 이용하려고 하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아요? 네. 5번.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3번이 틀렸잖아. 나머지 다 맞겠지 뭐. 5번. 부중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양은 고정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개별성은 판사 안 할래요.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가 개별성.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체크 한번 해놓고요. 체크. 자, 이제 칠판 잠깐 볼게요. 이거 봅니다. 도로 옆에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어요. A 토지를 대상으로 주유소를 매입해서 주유소를 하려고 그래요. 주유소를. 근데 A 토지 소유자가 절대 안 팔겠대. 그럼 세상에 A 토지를 물리적으로 똑같이 대체할 수 있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죠. 토지는 개별성이 있으니까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토지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A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B 토지를 매입해서 주유소를 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물리적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 사용은 가능하다. 이 표현입니다. 됐고요. 넘기세요. 반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동그라미 1번.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물일가라는 것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값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담배 같은 경우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돼요. 우리 집에서 파는 담배는 4,500원이야.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담배가 있어. 4,500원.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돼. 왜?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토지는 완벽하게 똑같은 게 존재해야 안 해요. 없어. A하고 B하고 어떻게 똑같아? 위치가 다른데. 지목이라든지 면적은 공법상의 규제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위치가 다르니까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그라미 니은 개별 분석의 근거 체크.
그거는 이제 나중에 D하고 연결되니까. 동그라미 니은 감정평가 활동에서 개별 분석의 근거. 동그라미 2번 체크, 동그라미 3번 체크.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양가 5번 인접성, 연결성. 이건 좀 약해. 아까 우리 부동성 하면서 토지는 부동성과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가는 지문들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인접성은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연결돼 있다 이건데 거기 밑에 뭐 파생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4번이 중요하지. 4번이. 근데 체크만 하세요. 외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 분석을 필연화시킨다. 아까 들어봤죠? 뭐 할 때? 부동성 할 때. 그래서 똑같은 같이 가면서 가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체크는 안 해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예. 어디?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기역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국지와 지역적 기역 누구야? 부동성. 니은 소유와 사용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대. 아마 영혼이 존재하니까 그런가 봐. 니은 영속성이죠? 그렇죠. 다음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 디귿은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해요. 또 부증성도 상관이 있고요. 다음 리을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왜? 똑같은 게 없으니까. 리을은 누굴까? 개별성. 뭐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 넘기세요. 66페이지 보니까 저 밑에 박스 2번 보니까 토지에 무슨 특성 나왔어요? 예, 인문적 특성 나왔죠? 그렇죠? 근데 중요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자연적 특성은 필수고 이건 좀 참고입니다. 자, 인문이란 것은 아까 인간이 사회생활을 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양가로 1번 보니까 용도에 뭐 나왔어요? 예, 그래요. 아까 우리 후보지 이행지처럼 토지는 이런 용도로 쓰다가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다. 용어만 들으면 돼, 용어만. 그나마 파생되는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체크하자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토지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유효 이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 정도만.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그 정도만. 예. 양가로 2번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합병, 하필 필지 합치는 거 또는 분필, 예, 쪼갤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 용어만 보세요. 용어만 됐어요. 넘기시고 양가로 3번에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그랬죠. 잠깐만. 아까 우리 부동성 들어봤어요? 부동성이란 것은 토지의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이었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위치는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옆에 A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A 토지가. A 토지는 토지의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못하죠. 도로가 안 보이니까 그거 뭐라고 배웠더라? 맹지라고 했죠. 맹지 맞죠. 이 토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기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제곱미터당 5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옆에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A 토지를 물고 들어가면서 도로가 뻥 뚫려버렸네? 그럼 A 토지는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인데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대로변의 금싸라기 토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인 위치가 변한다. 그걸 갖다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 체크.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구분된다.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게 바로 위치의 가변성이다. 반가로 2번에 위치의 가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는 체크해놓고 참고로 보는 건데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토지의 특성까지 전부 다 정리했고요. 어디 71페이지로 오세요. 아마 저기 1, 2월 달 학개론 수업 시간에는 졸고 싶어도 절대 못 졸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죠? 조는 순간 시험에 나오는 게 다 쭉쭉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아무튼 졸고 싶어도
1, 2월 달은요. 졸리면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셔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자는 순간 중요한 거 싹 밑줄 그어버릴 테니까 졸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예? 예. 자, 71페이지 보지 마세요. 삭제. 저기 72페이지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잠깐만. 위치로서의 토지 나왔죠. 거기에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란 말 있잖아요. 제가 풀어놨는데 앞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나왔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굳이 중복해서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삭제시켜버려. 대신에 삭제시키고요. 72페이지 밑에 보니까 마샬은 위치 가치라고 하였고, 허드 동그라미 쳐보세요, 허드. 허드는 직관은 경제적 지대에 기초함으로 지대는 위치에 의존하고, 위치는 편리함에 의존하며,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 해서 접근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본문 내용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허접이라고 써요. 허접. 허드는 접근성을 강조했다. 허접 이러시면 돼요. 허접. 나중에요. 허프도 나와요. 나중에 어딘가. 허프란 사람도 있어. 그 사람도 접근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돼. 허씨들은 접근성을 강조한다. 이러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여기다가 안 써놔도 뒤쪽에 뭔가 연결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 그냥 이렇게 어디 허씨 손들어 허씨. 없네. 우리 밖에 저희 실장님 허씨인데. 자, 앞으로 이렇게 그냥 허씨들은 뭘 강조한다? 접근성을 강조한다. 됐어요. 73페이지도 내용이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맙시다. 삭제시켜 버립시다. 75페이지도 삭제. 근데 이제 75페이지는 하나만 볼게. 75페이지 하나만. 이제 좀 나온 지 몇 번 됐는데, 지금 제가 이거 삭제하라는 부분은요, 시험에 나오는데요, 다른 부분하고 중복이 되니까 굳이 여기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삭제시키는 건데, 맨 밑에 그 네모 2번 보입니까? 입체 공간 이용에 따른 문제점. 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그것만. 7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체크. 현행 지적 제도가 수평 지적으로 되어 있어. 자, 이제 그것만 체크. 여기 이제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잘 보세요. 사실은 이제 토지가 있는데 토지 단면을 잘라보면요. 1번 토지가 있고, (2번) 토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적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그러면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는 위에서 밑으로 보면 둘 다 면적이 똑같습니다. 공부상의 면적은 똑같아요. 근데 실제 토지의 표면적은 누가 더 넓어요? 1번이 넓어요. 1번이. 근데 사실은 토지가 그러니까 만약 내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염소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2번 사면 돼, 안 돼? 1번을 사야 돼. 표면적은 1번이 훨씬 더 넓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실제 면적은 그러니까 표면의 면적은 1번과 2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적대도가 위에서 밑으로 본대. 그러니까 또 수평 지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구상의 면적은 1번과 2번의 차이가 없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75 삭제, 76 삭제. 자, 이제 77페이지는 뒤쪽에 중복이 되는데 하나만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아니다. 삭제시키세요. 그냥 삭제시켜 버립시다. 왜냐하면 뒤에, 그리고 우리 저번에 그 부동산 개발하면서 3섹터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냅둬. 있어. 예, 나중에 똑같으니까 냅둬 버리고, 대신에 78페이지 잠깐 넘겨서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표가 있어, 표가.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란 말이 있는데, 여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근데 뭐 이제 24회 때 나오고 지금 안 나왔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그냥 볼게요. 대분류라고 나왔어. 부동산업을 대분류로 보면 부동산업인데, 다시 쪼개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자, 이제 소분류로 또 이렇게 나누게 돼. 근데 이제 우리 기출문제 지문 보니까요. 자, 1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감정평가업자. 자, 부동산 컨설팅업
이 체크해봐. 부동산 컨설팅업. 체크해봐. 자, 다시. 그 표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부동산 관리업 보이죠? 오른쪽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보이십니까? 부동산 컨설팅업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업은 우리나라 부동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하고. 다음. 우리 기출지문 2번 볼게, 2번. 자,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에는 두 번째 줄. 자, 밑줄.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밑줄 그어봐요. 기출문제 지문 2번의 두 번째 줄에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등이 해당된다 말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 표준산업 분류에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컨설팅업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 금융업 포함되지 않는다. 딱 그것만. 나머지는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가능성이 낮고 암기를 많이 해야 될 것은 버리는 거야. 이까지 거 버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네, 됐고요. 나머지 다 삭제해서 보지 마세요. 80, 81 네, 다 보지 마. 근데 사실은 그 80페이지, 81페이지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안 봐도 돼. 왜? 다른 데서 용어가 중복이 돼. 그러니까 굳이 보지 마. 냅둬 버리세요. 네. 자, 83페이지, 84페이지도 삭제. 삭제. 자, 이제 여러분 제 시킨 대로 하셔야 돼. 우리는 40문제, 학계론이 40문제. 60점 맞으려면 24개를 맞춰야 돼. 반대로 해석하면 16개를 틀려도 괜찮아. 맞죠? 맞죠?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면 학계론은 한도 끝도 없어. 양이 너무 방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것만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다 쳐버리는 거야. 그랬다가 주로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쫙 정리하고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문제풀이 할 때 살짝살짝 맛만 보고 가면 돼요. 매년 나오는 것도 많고요. 2년에 한 번, 3년에 두 번, 4년에 두세 번 나온 거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 하기도 벅찬데 무슨 놈은 10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걸 잡겠어. 불필요한 건 다 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X표 칠한 데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한두 개는. 나와. 근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그거 혹시 한두 개 나올지 모르는 거 잡으려고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느니 다 과감하게 쳐버리고 나오면 찍고 맞히면 대박이고 틀리면 당연하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86페이지 넘기시고 자, 86페이지는요. 부동산 경제론이에요. 경제론. 우리 학생들이 엄청 안 좋아하나? 수요 공급이야. 근데 오늘은 하면 안 돼. 왜냐면 요거는 아예 하루에 통으로 싹 끝내줘야지. 오늘 일부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자 저번 주에 요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자꾸 기억나냐고 하니? 뭐 이런 눈빛이 나와. 그러니까 요건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아예 다음 강의 계획표에도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다음 주에 통으로 수요 공급 전체를 싹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만 놔두고 어디를 보냐면 자 122페이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갈 텐데요. 첫 번째 파란색 1번에 보니까 인플레이션 나오죠. 인플레이션. 보입니까? 인플레이션. 항상 나옵니다. 항상. 항상. 거기 보니까 계속 나오죠. 근데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것저것 관련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차분하게 몇 가지 좀 체크해 봅시다. 자, 인플레이션. 첫 번째 개념. 우리가 물가라고 이야기해요. 물가. 물가는 물건 가격을 줄여서 물가라고 하거든요. 어디? 물건이라는 거하고 부동산이란 거는 누가 더 큰 거예요? 부동산이 더 큰 거야? 물건이 더 큰 거야. 예, 사람 빼고 다 물건이거든요. 저기 손목에 차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그렇지. 이것도 뭐 하는 물건이지?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물건이야. 그래서 사람 빼고 다 물건이니까 물건이 부동산보다는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건의 가격이 오른대. 그럼 다시 초과란 말이 나와. 앞으로 계속 나와. 초과는 많다 적다. 적정량을 초과돼 있다가 초과야. 그러면 초과 수요란 것은 수요가 더 많다. 누구보다? 공급보다. 그러면 반대로 초과 공급이란 것은 공급이 더 많다. 누구보다? 수요보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르려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야 돼? 초과 공급이 나타나야 돼? 초과 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화폐 가치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는 거죠. 화폐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하락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1,500원이란 돈이 있다. 이 돈이면 아이스크림 500원짜리를 3개를 살 수 있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맞아요? 그러면 요 1,500원은 아이스크림이란 물건을 3개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다. 이게 화폐 가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아이스크림이 750원으로 인상이 되면 이제 3개 못 사고 몇 개밖에 못 사. 2개밖에 못 사는 거죠? 종전에 비해서 돈에 쓸 수 있는 힘이 적어졌죠. 그걸 갖다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걸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책에다 제가 이거 체크할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지란 부분 좀 이따 체크할 거거든요. 해지란 건 뭐냐면요. 보호하다, 방어하다 이런 개념을 해지라고 그래. 해지를 뭘 한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볼게요. 물가가 상승해. 그랬을 때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돈 갖고 있으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 이상 되면 부동산도 물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도 같이 올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을 가지지 말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손실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인플레이션 해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일단 책에다 잠깐 책 좀 볼게요. 123페이지 맨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별표 밑줄.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별표 밑줄. 인플레이션은 초과 수요 체크에 의해서 물가 상승 체크. 초과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2번은 별도로 체크하지 말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감소하겠죠?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겠죠? 3번 체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화폐 구매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해지. 영어만 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즘에는 이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제 그 용어 보니까 부의 재분배 이전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제가 일단 하는 것만 해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체크하고요. 1번 체크하고 예. 했습니까? 자, 1번의 세 번째 줄에 손해란 말이 있어요. 손해. 밑줄 그어보세요. 손해. 1번의 세 번째 줄 손해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 체크하고요. 재분배란 소리 체크하세요. 재분배. 오늘은 손해에 대한 개념 알려줄 거예요. 손해에 대한 개념. 자, 여기 주목합니다. 주목합니다. 자, 누구는 이익을 보냐, 누구는 손해를 보느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자. 자, 은행. 다음, 임대인이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 이런 말이 있네요. 일정 기간 고정된 계약. 자,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계약이란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계약 내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고정금리 대출도 만약에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한다면 대출 기간 10년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 금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정 기간 고정된 계약 맞아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 2년 맺으면 2년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도 고정된 계약 맞네? 맞죠? 자,
그러면 일정 기간 고정된 계약에서 은행은 대출 금리로 5%를 원해요. 임대인은 임대 수익률로 7%를 원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정금리 5%로 금리를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임대로 7% 반영해놓으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사전에 미리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가 예상된다 그러면 미리 예상 인플레이션은 1%를 반영하는 거 맞거든요. 당연해. 그래서 은행은 차입자한테 6%를 받는 거예요. 맞죠? 임대인도 임대 수익률을 7이 아니고 8%로 높여 잡아. 그래서 임대료를 더 받는 거야. 맞아. 그죠? 근데 문제는 예상 인플레이션은 이랬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다 해도 은행은 지금 6% 받았거든요. 임대인도 임대 수익률 8% 잡아서 받고 있어. 근데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은 차입자에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예상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어떤 놈이 이익 보고 어떤 놈이 손해 보는지만 체크해보자. 그러면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계약에서는 은행도 임대인도 그에 대한 부분을 전가를 못 시키죠. 그러면 은행과 임대인은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고. 반면에 차입자하고 임차인은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요걸 갖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놈들이 희생한다. 이놈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이놈들이 이익을 본다 해서 소득의 이전, 부의 재분배가 나타난다. 그런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 부의 재분배는 오답을 주진 않고 그냥 나왔던 용어고 누가 이익을 보냐 손해를 보냐 이건 중요해. 나중에 부동산 금융가면 또 나와. 다시 일정 기간 고정된 계약에서 고정금리 대출 은행이나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은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을 차입자한테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은행과 임대인은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손해보고 상대적으로 차입자하고 임차인이 뭘 본다? 이익을 본다. 그 개념 잠깐 들어보면 되겠고요. 다음 한 장을 넘겨서 넓혀보기에 이제 1번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죠. 예. 저도 이제 작년에 좀 개인적으로 운 좋았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한 번은 나올 거다 했는데 계속 안 나왔어. 근데 아무튼 기본서에는 없었는데 요약집에다 써놨거든요. 근데 딱 나와버렸네, 이게. 그래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겠죠. 아무튼 들어봐,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는 침체되는데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됐고요. 다음 양가로 2번에 부동산 활동에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까? 양가로 2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일단 별표 쳐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예상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로 반영이라고 하면 일단 써보세요. 예상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로 반영한다. 그렇게만. 나머지는 제가 체크해 줄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고요. 여기 주목하세요. 이제. 예상 인플레이션은 뭐로 반영한다? 플러스로 반영한다. 여기 주목하세요. 투자자가 투자 수익률을 10%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만큼 나타나게 돼버린다면 투자자가 실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9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목표로 세웠던 목표 한 요구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를 플러스 알파 한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12를 벌어놔야지. 나중에 1%만큼 가치가 떨어져도 10을 가져갈 수 있는 거 맞죠? 고정금리 대출 은행도 대출 목표 수익률을 5%를 잡았어요. 근데 고정금리는 한번 금리가 결정이 되면 중간에 못 바꾸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1%가 예상된다. 그러면 은행도
예상 인플레를 플러스 1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대출 금리를 명목상 6을 받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임대인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7%로 잡았어. 근데 인플레이션이 1%만큼 나타나 버린다면 자기가 실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임대인도 자기가 목표했던 임대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을 8로 잡아놔야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1%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초 목표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죠. 보세요. 인플레는 예상 인플레는 투자자가 목표했던 거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로 반영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자 동그라미 니은 보이죠? 요구 수익률 결정해서 보입니까? 니은의 저 뒤 끝에 예상 인플레율 밑줄 형광펜처럼 형광펜 예상 밑줄. 그러니까 제가 예제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보니까 명목이자율이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거기도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 해놨습니까? 맞죠? 예. 자, 동그라미 3번 밑줄. 임대인은 예상 인플레이션 영향을 임대료에 반영하여 명목상 임대료를 높임으로써 인플레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그렇게. 아무튼 예상 인플레는 투자자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시킨다. 예. 플러스 알파 시킨다는 것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커진다 이 말이 아니고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수익률만큼 더 플러스 알파에서 더 벌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만. 예. 자, 됐고 이제 이거 다시 봅시다. 자, 이거 봅니다. 아까 우리가 부동성도 봤고 영속성도 봤고 부증성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라고 그랬네. 가장 기본 A지역의 변화. 아무튼 A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수직이다. 항상 양고정이다. 양고정이란 것은 토지의 양은 항상 공급은 고정이다. 가격은 공급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 네, 그래요. 졸리시나요? 그래요. 이렇게 계속 졸리고 뭐 그러다 보면 10월 28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네. 다음. 근데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어떤 형태가 되는데? 수, 직.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절대 부증성의 예외라는 소리 갖다 붙이면 돼, 안 돼?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그 외에도 토지는 더 이상 증가될 수 없다. 부증성.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유효 이용을 도모하게 되고 부증성 때문에 도심은 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이 나타나고 뭐 그러면서 뭐 지대가 발생하고 독점 소유욕이 발생하고 주어진 땅 가지고 우리는 두루두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에는 사회성,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한다. 등등등. 개별성,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인접해 있고 연결돼 있다. 됐고요. 토지의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토지의 인문적성 중에 인간은 토지를 쓰다가 얼마든지 용도를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용도의 다양성. 분할할 수도 있고 합필할 수도 있죠. 분할합병 가능성 또는 뭐 병합 분할 가능성 똑같은 말. 절대적인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상대적인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위치 가변성. 인플레이션은 뭐에 의해서? 초과수에 의해서 뭐가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요 용어 읽어봐. 시작.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물가 상승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손실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읽어. 시작. 인플레이션 했지. 예상 인플레는 플러스로 반영한다, 마이너스로 반영한다? 플러스로 반영한다. 예.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고정금리 대출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에서는 당연히 은행과 임대인은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해야 안 해. 하죠. 근데 문제는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얘들은 전가시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면 은행이나 임대인은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다음에 차입자나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뭘 본다? 이익을 누린다. 여기까지. 예. 그러면 휴식했다가
경기 변동 진행하겠습니다. 네.